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매일매일 고객분들과 함께 구름 속을 헤매면서 여기가 맞는 곳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함께 논의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김기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AWS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몇 가지의 고객 사례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AWS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밖에 그 AWS 부스에 다양한 아마존 기기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혹시 이제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면 이번 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아마존 에코가 어떻게 음성을 인식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가시면 아마존 혹은 이제 AWS를 이용해서 어떻게 미디어 스트리밍 라이브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화면 자체가 벽 너머로 라이브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아마존닷컴이라는 거대한 리테일 그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마존닷컴의 풀필먼트 센터의 한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창고니까 동일한 물건들이 같은 렉에 차곡차곡 꽂혀 있겠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건을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 렉을 찾아가서 가져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사실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게 사실 선적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처리가 있겠죠. 물론, 그죠? 무게를 고려해야 되고 크기를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고객들이 자주 찾는 그 물건들의 묶음, 그 물건들의 묶음이 같은 곳에 있으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이 쌓여있는 진열대 밑에 가만히 보시면 파란 빛을 내고 있는 납작한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 기계를 키바라고 부르는데요. 저 키바는 일종의 로봇이죠. 로봇이고 저 진열대들을 들어서 옮기고 필요한 곳에 갖다 놓고, 혹은 이제 실제로 물건을 패키징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고 다시 갖고 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저 기계들이 풀필먼트 센터에서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역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 평온하게 그 물건에 대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의 뒤쪽에서는 수많은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많은 최신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하면 요새 정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3V라고도 하는데 5가지 V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일단 사이즈가 큽니다.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죠. 데이터의 볼륨이. 거기에 또 속도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새 모바일 디바이스나 태블릿 혹은 이제 여러 가지 IoT 장비들의 상호 연결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은 정말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요. 한 가지 종류만 있다면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데이터의 종류가 다 다르죠. 태블릿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혹은 이제 뭐 다른 IoT 기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포맷 혹은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죠?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다거나 그런 것 없이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결국은 고객분들이 가장 원하는 밸류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고객들하고 많이 나눠왔어요, 그동안. AWS 혹은 이제 빅데이터와 AWS,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객들과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해왔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IT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데이터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진짜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빅데이터로 해결할 수는 있는 건가?
이런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 목표는 세웠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할 텐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면 되는 것인지, 이런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가 처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문제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일도 사실 쉽지 않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솔루션 업체들을 다 불러서 각 솔루션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POC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오는 애질리티, 스피드, 그리고 실험, 연속적인 실험, 이런 것들을 AWS의 키워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미 이제 빅데이터 월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툴들이 존재해요. 뭐 오픈소스 하둡이라든지 그 외에 정말로 그 실제로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이제 놓치는 그런 프로덕트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양한 제품들을 AWS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질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AWS에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아키텍처링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AWS가 뒤에서 설명드릴 레드시프트나 혹은 EMR이나 이런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해야 우리가 사실 이제 원하는 방법의 고객 인게이지먼트,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고객의 소통 접점에서 우리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 혹은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적인 관점 그리고 IT적인 관점에서 약간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갭이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스피드죠. 우리가 남보다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 스피드가 훨씬 더 중요한 반면에 IT는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툴, 우리한테 익숙한 툴, 그 툴로 했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솔루션을 새로 도입을 했을 때 철저한 성능 검증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비즈니스의 속도에 대한 욕구와 IT의 그런 품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셨던 방식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죠. 그 솔루션이 A란 피처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B라는 요구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C라는 요구, D라는 요구, E라는 요구, 이 다양한 요구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검증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죠. 이 기능은 잘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능은 얼마나 나옵니까? 이런 접근 방식이 나오게 돼요. 이건 비단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IT 환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아직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렇게 모놀리틱한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빅데이터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써야 될 툴도 정말 많고 우리가 분석해야 될 혹은 이제 모아야 될 데이터의 가지수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처리해야 되는 일의 양 혹은 이제 제공해야 되는 기능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한 가지 플랫폼으로는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그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가지 툴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제 방법으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있고 이 백화점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당연한 그런 백화점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비즈니스 요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이 백화점이 매출 증대 혹은 경쟁 업체와의 비교 우위,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목표들을 먼저 설정을 하실 겁니다. 매출이 늘었으면 좋겠고 시장 점유율도 늘었으면 좋겠고
고객도 그 안에서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브랜드 가치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오브젝티브들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비즈니스 오브젝티브로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일단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모아서 우리 백화점의 고객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고객들과 어떻게 인게이지를 해야 될 거냐라는 요 관점이 중요해질 거예요. 어떤 매트릭을 우리가 모아야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아, 구매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근데 구매 패턴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인사이트 이런 것들로 어떤 흐름을 파악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실제로 아마존닷컴의 예를 보면 모바일 앱으로도 살 수가 있고 웹사이트에 직접 PC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에코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대시라는 버튼을 통해서도 물건을 사실 수가 있고 킨들이라는 태블릿을 통해서도 물건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런 물건을 사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디바이스도 다양해지면서 뭐 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공통된 계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을 사시게 돼요. 결국 물건을 사게 되는 히스토리를 분석을 하면 어떤 한 개인의 가정사까지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빅데이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예지만 좀 된 이야기지만 타겟의 경우에 그 고객의 구매 패턴을 가지고 이 고객이 임신을 했다? 이걸 알아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시 그 다음 마케팅 메일을 보낼 때는 기저귀나 뭐 이런 이제 상품 안내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송을 당했죠.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구매 이력만 확인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전부 움직이면서 구매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세상이 재미있게 된 건지 혹은 이제 힘들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똑같은 구매를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구매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스마트폰에 새로운 앱을 깔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 이제 설치해서 그 스타트를 하시면 되게 물어보죠. 위치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제 창이 뜨면서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앱도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거기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플루언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어떤 물건에 대한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서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서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했던 전화를 한 달 동안 쭉 뽑아보니까 총 한 달 동안 1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한 달 동안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한 번 통화할 때마다 통화한 시간은 한 2분 정도입니다. 2분씩 한 달 내내 매일 이제 통화를 한 거죠. 근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통화를 한 흔적을 봤더니 똑같이 1시간인데 30분씩 2번 한 달 동안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패턴, A에서 B로 가는 전화의 패턴과 B에서 A로 가는 전화의 패턴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인플루언스는 일반적으로 볼 때 B에서 A로 가는 게 훨씬 크겠죠. 한 번 통화하는데 30분이나 소비한다?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면 종합해서 한번 보죠. 일단 목표를 정했습니다. 비즈니스 목표를 정하고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정했어요. 그걸 토대로 어떤 매트릭을 모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트릭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거기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받아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죠. 들어오는 데이터,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뒤쪽에 있는 백엔드 로직과 연결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이런 데이터 유입, 수집에 대한 그 플랫폼의 니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배치라든지 마이크로 배치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들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저장 장소가 필요합니다.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꺼내서 실제로 분석하고 이런 과정,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처리 플랫폼 혹은 이제 분석 플랫폼, 이런 것들도 필요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데이터가 정제되고 가공되고 저장돼 있으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질 거예요. 크게 보면 저렇게 4단계로 빅데이터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피처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작점은 여기죠. 어떤 플랫폼이 기능적으로 우월하다, 혹은 이제 이 플랫폼이 정말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플랫폼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쓰겠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고 인사이트가 뭔지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모아야 될 데이터의 종류나 혹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을지를 결정을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데이터,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받아줄 거고 저장할 거고, 그 포맷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거죠.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빅데이터의 저 플랫폼은 사실 어디서든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디서든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빅데이터와 궁합이 잘 맞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오시죠.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양이 많죠. 정말 많습니다. 데이터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약간 달리 보면, 좀 물리 법칙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질량이 커지면 중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중력에 미치는 영향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데이터의 양이 커지고 한없이 커지면 이 데이터가 더 이상 ETL이나 이런 툴로 그냥 데이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모든 툴을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들이 데이터 레이크도 있고 데이터 마트도 있고 다양한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데이터의 중력이 커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 안에서 흘려보내기보다는 데이터 자체는 가만히 있고 그 주위에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툴들이 존재하면 좋겠다. 중요한 건 데이터의 양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물리적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제한은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양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례로 뒤에서 설명드릴 아마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는 무제한 개의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토리지를 살 때는 사이즈를 보고, 우리가 지금은 200GB를 쓰지만 1년 후에 1TB까지 쓸 수 있으니 당연히 지금 살 때는 2TB를 사야지 라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스토리지 소비는 쓰는 만큼이죠. 200MB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면 200MB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실제로 800MB까지 늘었으면 여전히 800MB를 쓰는 거고, 1년 반 후에 그 비즈니스를 접었으면 그냥 지우면 끝입니다. 그죠? 하드웨어가 남지 않죠. 두 번째는 정말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는 데이터죠. 그러면 데이터가 정말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했을 때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 초당 어느 정도의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처음 사실 때 규정을 짓게 되시면 결국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수집도 그 사이즈에 국한되게 되는 거죠. 그죠? 저희가 이제 하나의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 그 솔루션은 초당 10만 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사이즈도 10만 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이제 머물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무제한의 리소스들,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비즈니스의 끝까지 가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이랜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패의 비용을 낮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실패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사용량 변화도 급격히 변하죠. 뭐 업계에 따라서 그 패턴들은 정말 다를 거예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마케팅을 한번 하게 되면 평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의 그 리퀘스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의 티켓팅을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리퀘스트들이 한 번에 모일 거예요. 그 리퀘스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문제가 또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절대적인 성능보다는 처리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저희 여러 고객 사례가 나오는 중에 뭐 MLB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은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예를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정말 실험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험을 많이 하시는데 실험의 양이 정말 중요하죠.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려고 했던 그 머신러닝의 모델, 그 모델이 정확한 예측을 만들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목표입니다. 근데 중간에 퍼포먼스 이슈가 생겨요. 그 머신러닝을 수행하는데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 퍼포먼스 문제를 풀고 우리 제한된 자원 안에서 그 예측 모델이 돌 수 있도록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고민해 보면 넷플릭스의 답은 간단했어요. EC2 인스턴스를 추가하면 되지. 성능이 안 나오면.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비즈니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일단 그 빅데이터의 컴포넌트가 되는 AWS 서비스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계속 말만 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S3입니다. S3는 AWS 위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핵심 스토리지입니다. 마치 클라우드의 스토리지처럼 사용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3는 무제한 개수의 오브젝트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구성, 파일이 혹은 이제 저장된 오브젝트가 손상되지 않을 확률, 뭐 그런 거죠. 그게 11.9이죠. 11.9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자주 사용되는 S3 오브젝트 혹은 이제 조금 덜 사용되는 오브젝트 혹은 아예 콜드 스토리지,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층 구조 안에 이동을 자연스럽게 굉장히 간단한 조작만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하이어라키컬 스토리지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쉽게 구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아까 방금 전 시간에 람다도 나왔지만 그 어떤 이벤트 기반의 프로세싱, S3의 오브젝트가 하나가 된다? 하나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다? 혹은 이제 빅데이터의 소스가 되는 데이터가 떨어졌다? 그럼 람다 펑션이 자동으로 수행이 돼서 뭔가 가공 작업을 하는 이런 단순화된 이벤트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네시스입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그 데이터가 유입되는 곳에서 일하는 그 컴포넌트, 이것도 빅데이터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아마존 키네시스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효과적으로 백엔드 프로세싱에 연결해주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람다를 붙이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키네시스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S3에 바로 저장을 하거나 뒤에 나올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아마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쪽으로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DB가 있죠. 다이나모DB는 노스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 액세스 패턴은 굉장히 간단한, 예를 들어서 계속 집어넣기만 하고 그리고 특정한 쿼리만 수행하는 단순한 액세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노스QL 데이터베이스죠. 문서 기반, 도큐멘트 기반 혹은 이제 키밸류 기반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노스QL 데이터베이스고요. 당연히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운영 부담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리고 다이나모DB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늘든 거기에 상관없이 항상 싱글 디짓 밀리세컨드의 레이턴시를 보장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시프트입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관계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입니다. 사실 서비스입니다. 역시 매니지드 서비스고요. 고객분들이 하실 거는 우리가 몇 노드를 쓸 거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쪼개서 한 번에 병렬 처리를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노드를 쓸 거고 그 다음에 각 노드별 사이즈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입니다. 좀 특이한 건 다른 이름들은 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레드시프트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레드시프트는
그 물리학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쉽게 아시겠지만 적색 편의라는 겁니다. 적색 편의를 많이 이용하는 게 왜 우주가 탄생할 때 빅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빅뱅이 있으면서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팽창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공 모양으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는 어떤 걸 두 개를 잡아도 계속 멀어지게 돼 있죠. 멀어지면 우리가 그거를 빛으로 관측하게 되면 그 스펙트럼이 빨간 쪽으로 좀 시프트하게 됩니다. 레드 시프트하게 된다는 거죠. 레드 시프트의 의미는 그런 건데, 그럼 왜 이름이 저러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빠르게 확장되는 데이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페타바이트까지 한꺼번에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장이 굉장히 손쉽습니다. 단순한 콘솔 조작만으로도 현재 사이즈에서 훨씬 더 는 그런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EMR입니다. Elastic Map Reduce라고 하는 거는 아마존이 제공해드리는 혹은 이제 AWS가 제공해드리는 매니지드 하둡 서비스입니다. 이 EMR은 실제로 오픈소스 하둡이나 메발이 제공하는 하둡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둡 생태계에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 뭐 하이브도 있고 HBase도 있고 이런 모든 그 소프트웨어들을 손쉽게 설정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아마존이 제공해드리는 매니지드 하둡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제 그 온프렘에서 EMR 혹은 이제 하둡 서비스를 구성을 하시면 좀 노드도 사야 되고 뭐 열로드를 만드세요. 열로드 하둡을 구성을 하셔서 쓰시려면 뭐 기계 사고 뭐 여기부터 하면 리드 타임이 꽤 길어지겠죠. 보통 이제 저희 같은 SA들이 고객과 일할 때 EMR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회의 동안에 그냥 보여드려요. 그죠? 10노드짜리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한 노드짜리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과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만드실 수 있고 지금까지 해오던 프로젝트를 굉장히 쉽게 옮겨서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매니지드 하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 장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자체가 중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력을 갖게 되고 그 데이터 근처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컴포넌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뭐 비용 측면에서나 혹은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백업이나 아카이빙으로 자연스럽게 티어드된 구조로 운영이 돼야겠죠. 그죠? 자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빨리빨리 아카이브로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 설정이 S3 콘솔에서 간단한 작업만으로 쉽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컴포넌트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AWS 위에서 빅데이터를 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머신러닝도 하시고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추천 엔진을 서비스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스닥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스닥이 매일 이제 그 장이 끝나면 그 데이터를 AWS로 옮겨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요. NTT 도코모 같은 경우는 4페타바이트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AWS 안에서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국내 고객들도 있죠. SK 플래닛도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들의 AWS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이브락스나 IJ웍스 같은 IJ웍스는 국내 이제 일종의 그 게임 쪽에서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IJ웍스 같은 경우도 키네시스와 레드시프트, EMR 이것들을 활용해서 때로는 실시간으로, 때로는 배치로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저렇게 다양한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씩 패턴을 알게 됐어요. 고객들이 어떤 주제 혹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하시는지.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한, 지금은 다 됐을 거라고 믿어지는, 모든 고객들이 다 했을 거라고 믿어지는 디지털화 작업입니다.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마더나이제이션이었어요. 아직도 디지털화되지 않은 자료들이 각 회사에는 정말 많다는 거죠. 그죠? 디지털화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한다.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모바일 서비스를 새로 런칭을 하는데 모바일이다 보니 모아지는 데이터의 양이나 패턴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종합해서 우리는 효과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데이터를 잘 받아주고 저장하고 여기까지는 해놔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음에 여러 가지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니셔티브. 이렇게 데이터에 집중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분석이죠. 일단 모인 데이터를 모으는 건 우리는 이미 이제 잘할 수 있고, 이 모인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동화. 실제로 모여진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싶다. 혹은 그 모여진 인사이트들을 빠르게 고객과의 인게이지먼트에 사용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찾았을 때, 구매 패턴에서 인사이트를 찾았을 때 적당한 시기에 사용자가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고객 소통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IoT로부터 시작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IoT는 본질적으로 많은 데이터들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죠. 그럼 그 쌓이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은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에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 예를 보죠. 저희가 항상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만 말씀을 드리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좀 새로운 회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레드핀이라는 회사는 수억 건의 부동산 정보, 그리고 수백만의 고객 정보, 혹은 이제 수천의 에이전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정보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핫홈즈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분석해서 이 사용자가 실제로 들어와서 집들을 검색할 때 각 사용자별로 맞춤형 메시지들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사용자가 좋아하는 그 집이 딱 나왔을 때, 이 집은 열흘 안에 팔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가서 에이전트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거죠.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측면이 있죠. 이런 겁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집을 검색하고 있는데, 이 집은 11일 안에 팔릴 확률이 80%가 된다. 저 메시지를 딱 저 화면을 띄웠을 때 고객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될 데이터들이 뒤쪽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개념으로 보면 데이터 플랫폼은 일단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 측면이 강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데 우리의 접근은 이쪽부터죠. 비즈니스 인사이트부터죠. 우리 유저 프로파일에 따른 추천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써야 될 알고리즘은 핫홈즈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고, 마케팅에 활용도 해야 되겠고, 저런 이제 다양한 목표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목표들을 쉽게 볼 수 있는 BI,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나 혹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UI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죠. 자, 부동산 정보로부터는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해 놔야 되고, 어떤 포맷으로 저장해 놔야 되고, 에이전트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은 어떻게, 유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은 어떻게에 대한 하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나 에이전트들은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분들로부터 오는 인터액션은 S3에 그냥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의 어떤 앱을 제공을 한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의 앱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AWS의 SDK를 이용해서 직접 S3의 특정 파일을 혹은 이제 다이나모DB의 특정 데이터베이스 엔트리를 집어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백엔드 서비스의 인게이지 필요 없이 그냥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AWS SDK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 S3의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유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PC로부터 고객들이 계속 검색을 하시니까 그 클릭 스트림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플랫폼이 필요하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 서비스가 아마존 키네시스입니다. 키네시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S3로 모으는 거죠. 일단 S3의 데이터가 모으면 EMR 스팍을 통해서 1차 정제 혹은 마이크로 배치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죠? 1차 정제를 하시고 정제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라는 DW 서비스로 올리는 거죠. DW 서비스로 올라가는 순간 BI나 리포팅 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나 사용하시는 태블로나 이런 여러 가지 BI 툴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레드시프트에서 다시 이제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산출하신 다음에 S3로 우리가 얻은 인사이트,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배치를 돌려서 혹은 이제 그 EMR 스팍을 통해서 얻어진 마이크로 배치의 결과를 S3에 저장을 하고 그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키네시스 스트림에 연결을 시키시면 리얼타임으로 인게이지가 가능해지죠. 그죠? 키네시스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스트림마다 다이나모DB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이나모DB에 대한 쿼리를 통해서 우리가 핫홈스 알고리즘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니드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받아주는 시스템을 정하고 스토리지를 정하고 그 뒤에 이제 배치나 마이크로 배치나 리얼타임에 맞는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전 시간에 노드스트롬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드스트롬은 미국에 있는 백화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옷 입어보기도 정말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노드스트롬은 이미 미국에 323개의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있고요. 그리고 대개 이제 옷이나 신발, 화장품,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패션 리테일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WS에 올인하고 계시죠. 이런 레커멘데이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노드스트롬의 그 웹페이지에서 사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밑에 KRW 코리아 원, 그죠? 원화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접속하면 자동으로 원화로 보여줍니다. 노드스트롬이. 물론 좀 그 미국에서 직접 사시는 것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보죠. 일단 이분들의 비즈니스 목표는 초단위의 개인화된 추천이었어요. 방금 전 시간에 나왔던 목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들의 전문성을 모든 고객들한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검색하는 패턴에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혹은 이제 체형에 맞는 사이즈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검색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 것이냐? 뭐 데스크탑 유저들, PC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리고 모바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키네시스로 받죠. 키네시스로 받아서 흥미로운 거는 람다를 사용을 하셨어요. 이분들의 목표는 초단위잖아요. 초단위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잖아요. 그래서 키네시스로 특정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바로 람다는 방금 전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코드만 있으면 현재는 자바와 파이썬과 노드.js를 제공을 하는데요. 코드만 있으면 EC2나 이런 뭐 서버에 대한 자원을 할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서버에 대한 자원 할당 없이 바로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돌릴 수 있는 게 AWS 람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키네시스의 어떤 특정한 이벤트 혹은 이제 특정한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왔을 때 바로 람다가 인보크가 되고 그 람다가 S3에 특정한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나모DB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이나모DB에 다시 특정한 DB 엔트리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람다를 통해서 모바일로 바로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저 아래쪽 길로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위쪽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S3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그 S3에 저장된 스토리지를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카피 커맨드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으로 적재를 하고 그 적재된 데이터를 BI 툴로 분석하시는 굉장히 간단한 배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BI 배치 프로세스죠. 마지막 케이스로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은 아까 뭐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회사인지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금융 쪽에 있는 회사고요. 당연히 그러면 주제도 보안에 대한 주제도 들어가겠죠. 나스닥이 AWS를 사용한 목표는 이렇습니다. 목적 혹은 이제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스닥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시장으로의 접근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분석 툴 및 서비스를 최적의 성능으로 비용을 낮추고 민감 정보에 대한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요청하시는 그 요청 사항과 거의 닮아 있죠. 사용하시던 서비스들은 이렇죠. 고비용의 레거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뭐 1밀리언이면 우리 돈으로 한 12억 요새 환율로 환산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한된 용량 1년치밖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냐? 데일리로 4에서 8빌리언 로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1년 이상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스토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소스도 점점 다양해집니다. 트레이딩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주어지는 정보의 포맷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글로벌 플랫폼은 1밀리언이니까 100만 개인가요? 100만 메시지, 초당 100만 메시지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대치? 40 마이크로세컨드 한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그죠?
저게 이제 목표였어요.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죠. 자,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일단은 매일 장 종료 후에 분석은 할 거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방법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별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예외적인 거래도 찾아야 되고 이런 비즈니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오나? 데일리 트레이드 데이터가 따로 이제 모이고 있었어요. 그럼 그 데일리 트레이드 데이터를 AWS로 옮겨서 쓰는 겁니다. 아까처럼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써야 될 환경은 아니죠. 눈에 딱 봐도. 여기서 필요한 서비스가 다이렉트 커넥트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AWS의 데이터 센터와 고객의 데이터 센터를 전용선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원지 혹은 이제 텐지, 경우에 따라서는 원지나 텐지를 여러 개 묶어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와 AWS 간의 연결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S3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일단 S3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아마존 레디시프트로 적재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굉장히 큰 어젠다 중에 하나가 보안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VPC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방금 전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VPC는 Virtual Private Cloud라고 해서 AWS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각 고객마다 독립된 형태로 제공이 되는 가상 사설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VPC 안에 레디시프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고객과는 혹은 이제 다른 서비스와는 완전 격리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 VPC가 인터넷에 대한 커넥션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이렉트 커넥트로 VPC와 로컬 데이터 센터가 연결이 돼 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 공간은 확장된 우리의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필요한 스토리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컴퓨팅 파워, 이것들을 AWS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보면 로컬 데이터 센터를 더 확장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도 하고 데이터 업로드나 혹은 데이터 분석, 배치가 끝나면 SNS,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SMS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혹은 람다나 이런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잡이 끝나면, 배치 잡이 끝나면 자동으로 특정 관리자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SMS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저 끝난 작업을 뭐 특정한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는 람다 펑션을 호출하거나 이렇게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좀 숙제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나스닥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선택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는 사실 이렇습니다. 실제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AWS로 올라가고요. 그 암호화에 대한 키는 전부 로컬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암호화에 대한 키는 전부 로컬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실제로 암호화된 상태로 S3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과정, 그 서비스를 나스닥에서는 FinCloud Regulatory Records Reten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보안 관련 규정, 특히나 이제 업계에 따른 보안 관련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런 R3라는 스토리지에 대한 아키텍처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AWS에 들어와 있는 이 데이터는 전부 암호화되어 있고 그 암호화에 대한 키는 로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럴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AW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락 하나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암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세 가지 정도의 고객 예를 살펴봤어요. 리얼타임으로 어떻게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를 만들 거냐, 혹은 효과적인 배치나 하이브리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보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물론 저 뒤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과 솔루션들과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형태의 보안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AWS에서 쉽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를 생각을 해보죠. IoT가 빅데이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IoT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본질적으로 많은 데이터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기기들로부터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뒤에서 빅데이터 프로세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물론 IoT 각 기기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것조차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IoT 플랫폼은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WS의 IoT 플랫폼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SDK를 통해서 AWS IoT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그 디바이스별로 제작을 하시는 거죠. 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텔의 에디슨 칩일 수도 있고 라즈베리 파이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전혀 다른 어떤 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계에 디바이스 SDK를 사용해서 AWS IoT 서비스와 같이 연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코드 작성이 되시면 그 디바이스 게이트웨이가 그 디바이스들과 통신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양쪽이 인증서를 사용해서 이 디바이스가 맞네, 이 IoT 서비스가 내가 원하는 IoT 서비스네를 인증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계속 데이터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래서 룰 엔진을 통해서 우리 어떤 규칙을 가지고 메시지를 바로 처리하거나 변환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AWS의 빅데이터 서비스들, 키네시스나 이런 쪽으로 연동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섀도우 이미지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섀도우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죠. 이렇듯 IoT 서비스 자체도 본질적으로 AWS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그 네 가지 단계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매니지드 서비스고요. 오늘 가장 강조드리는 건 이걸 것 같아요. 하나의 도구로 모든 것을 통제하지 말자. 수집 및 저장에도 우리 봤던 DX도 있었고 다이렉트 커넥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S3, EMR, 키네시스 혹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파란 쪽이 AWS는 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죠. 레드시프트, 다이나모DB, RDS 이런 걸 선택하실 수도 있고 분석 환경에서는 역시 키네시스의 람다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출시된 키네시스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또 이제 키네시스 스트림에 바로 어떤 분석을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당연히 EC2라는 VM을 사용하셔서 커스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EMR을 쓰실 수도 있고 EMR 생태계 안에 있는 많은 상용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협업 및 공유에 사용되는 또 많은 툴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맞는 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스위스 나이프 하나의 서비스 혹은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형태의 빅데이터 처리 요건 사항들을 다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데이터 온도예요. 데이터 온도는 그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요건을 맞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시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핫데이터,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레이턴시는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비싸죠. 그죠? 뭐 아마존이 제공해드리는 일라스틱 캐시나 이런 것들, 멤캐시나 레디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죠. 그런 이제 캐시 혹은 이제 노스QL, 뭐 다이나모DB처럼 그 다음에 SQL, RDS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치, AWS에서 일라스티서치나 클라우드 서치 이런 매니지드 서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S3가 있습니다. S3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 구조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웜 데이터로부터 콜드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수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드 파일 시스템을 쓰실 수도 있겠죠. HDFS. 각각의 요구사항, 리퀘스트 레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는지, 코스트에 대한 고려사항은 뭔지, 레이턴시에 대한 고려사항은 뭔지, 그리고 데이터의 사이즈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올바른 서비스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의 버티컬을 갖게 됐죠. 데이터 온도도 있고 각 스텝에 맞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걸 한 장에 정리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AWS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데이터의 온도에 따라서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배치 형태로 몰려 들어올 때 아까 나스닥의 경우처럼 다이렉트 커넥트가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키네시스 같은 서비스가 효율적인 뭐 그 스트림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저장도 RDS와 HDFS, S3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스텝에 맞는 올바른 툴들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빅데이터 프로세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가 바뀔 때, 요건 사항들이 바뀔 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애질리티, 속도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비즈니스 아웃컴에 집중을 하고 실험을 많이 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속도와 그 요건 사항에 맞는 그 요구 조건에 맞는
시간을 지키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죠.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건 배치 봤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 남았죠. 그죠?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측,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되게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공교롭게도 이 자리가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대결했던 호텔이죠. 포시즌스 호텔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 장소에서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뭐랄까 세상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러니까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 저희가 SDK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측 모델을 만든다든지 만들어진 프레딕션, 예측 모델을 계속 학습시킨 다음에 만들어진 예측 결과, 그 예측 결과를 빠르게 배치나 온라인 프로세싱에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초 안에 머신러닝 모델을 운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니지드 서비스죠. 그래서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는 예측 모델은 세 가지예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즉 예스냐, 노냐 이걸 결정하는 예측, 혹은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레코멘데이션 엔진을 개발하실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고객군들의 분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회귀 분석을 통해서 숫자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세 가지 예측 모델을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실제 모든 과정들을 API나 SDK로 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서비스 자체가 웹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AWS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API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API를 좀 더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이 AWS SDK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랭귀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외에 또 필요한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AWS가 제공해드리는 머신러닝 서비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GPU 인스턴스가 필요하죠.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원래 G2라는 타입의 GPU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엔비디아의 그리드 칩에 기반한 그 GPU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P2 타입의 인스턴스를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P2, 뭐 여기는 그 16X 라지만 나와 있는데 사실 나와 있는 인스턴스 타입은 한 3가지 정도 되고요. 사용된 그 GPU는 엔비디아의 그 케플러 프로세서입니다. K80이 탑재되어 있고요. 16X 라지 같은 경우는 16개의 GPU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요새 그 P2가 아니라 그 케플러 혹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프로세서들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계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는,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매니지드 형태의 기계학습 서비스도 있지만, 아마존이 사용하던 데스틴이라는 딥러닝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존 주문 전후 예측 시스템에 실제로 이제 활용되던, 아마존이 사용하던 그 딥러닝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부분이 지금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이제 기계 학습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알렉사는 보이스를 알아듣는 거죠. 보이스를 알아듣고 그 안에 이제 많은 기계학습이나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제 AWS가 직접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외에 다른 방법의 프레딕션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데이터 버스를 구성한다,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력이 계속 커지는 데이터의 양에 맞도록 그 스토리지를 잘 구성해야 되고, 그 스토리지 주변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것, 그리고 프로세싱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고객 접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IoT 플랫폼을 만드는데 개별 요소들을 전부 다 EC2에 인스톨하고
리눅스 인스톨하고 소프트웨어 인스톨하고 소프트웨어 구성하고 그게 아니라 AWS가 이미 만들어 놓은 플랫폼의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시는 거죠. 컨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고 결국 그 과정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린 건 이걸 것 같아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 실패 비용을 낮추는 그런 실험들이 필요할 거고, 그랬을 때 애질리티라는 게 얻어지고, 애질리티라는 게 얻어진 다음에 그 서비스가 성공을 해서 계속 팽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하시게 되는 이 과정이죠. 보통은 거꾸로죠. 뭔가 하나를 새로 하시고 최적화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갑니다. 그것과는 좀 순서가 바뀌어 있죠. 먼저 시장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저런 전이를 하시는 것을 AWS는 돕고 싶은 거고요. AWS는 항상 어떤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요소들이나 프로덕트들 혹은 이제 솔루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객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AWS가 가진 다양한 서비스, 70여 가지가 넘는 서비스를 통해서 함께 돕고 거기에 맞는 혹은 이제 최적화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